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극도로 어려운 상황. 2. 위험한 계획. 3. 중국은 더 이상 오만할 수 없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의 요소수 수출 규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가해 한국의 첨단 산업들을 멈추게 만들겠다는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중국산에 거의 100%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는 요소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인곶과 산화 텅스텐, 네오디뮴 연구자석 그리고 수산화리튬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인곶은 자동차의 항공기 부품 경량화, 산화 텅스텐은 반도체 의료기기 제조, 네오디뮴 연구자석은 전자제품 소형화의 경량화, 수산화리튬은 2차 전지에 쓰이고 있는 만큼 중국이 마그네슘 수출을 완전히 규제해버릴 경우 한국의 심장과도 같은 산업들이 한순간에 멈춰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14일 정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기아가 보유한 마그네슘 재고는 1.5개월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회사들은 통상 재고를 한두 개월치 정도 보유한다. 반도체 대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도 현대차와 기아는 2개월치의 반도체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라며 문제는 대부분의 마그네슘을 중국에 의존하다 보니 중국 정부가 40에서 51만 톤관을 막아도 자동차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지난 5일 반도체 부족에 신음하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임박한 마그네슘 부족으로 이중고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너선 오리오던 유럽자동차제조협회 ACA 국제무역 책임자는 2-3주 안으로 마그네슘 부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마그네슘 공급의 8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국가를 찾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중국의 무자비한 수출 규제를 한국이 기막힌 방법으로 한 방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현재 전 세계 마그네슘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지만 매장량은 3위입니다. 마그네슘 매장량 세계 1위는 바로 러시아이고 세계 2위는 북한입니다. 러시아가 마그네슘 6억 5천만 톤으로 점유율 28.3%, 북한이 4억 5천만 톤으로 점유율 19.65%, 중국의 점유율은 고작 17.4%에 불과하죠. 자, 그런데 한국이 놀랍게도 세계 1위, 2위인 러시아와 북한으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마그네슘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은 나인브릿지 프로젝트라고 해서 주요 9개 산업 분야에서 이례적으로 강력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는데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력이 부족해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가 세계 최상위급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협력해 자원 채취량을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러시아가 지금까지는 구식기술로는 비용이 너무 높아 채굴하지 못했던 마그네슘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마그네슘이 매장되어 있는 만큼 한국이 중국산 마그네슘 의존도를 0%까지 줄이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중국보다 많은 마그네슘이 매장되어 있는 곳, 북한. 북한도 지금까지 마그네슘 채굴 기술이 없어 거의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있었던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에서 종전선언이 거의 확실시됐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언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전날 워싱턴에 도착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앞서 한미 간 종전선언 논의와 관련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 이견이 없고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한미전략 포럼 기조연설에서는 우리의 초점은 대북 관여를 위한 지속적인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종전선언 및 경제협력 개시가 임박해지면서 전 세계 언론들이 북한의 천연자원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 매장된 천연자원은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무연탄, 갈탄, 금, 석회석 등 매장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갈탄과 석회석의 경우 잠재 가치가 1,0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천연자원을 지금까지 채굴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채산성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가진 한정된 기술로는 이 엄청난 규모의 자원들을 채굴해도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채굴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구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채굴 기술이 북한에 도입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한국의 채굴 기술은 전 세계가 극찬할 정도로 앞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우주자원 채굴 기술까지 공개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었는데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6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올 대전 유성구 지질현 백악기룸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우주 현지자원 활용 ISRU를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을 맺고 우주 ISRU 기술은 달이나 화성 같은 우주에서 현지 자원을 활용해 물이나 산소, 발전 설비, 건축자재, 발사체 연료 등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기술, 특히 달 자원 추출을 위한 파일럿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보유 중인 기술, 연연의 자원 추출 시스템과 달 토양 채취와 이송, 주입 로봇, 방사선 차폐와 추출 분석 정량화 기술, 에너지 생산과 공급, 저장 기술, 달모사 환경 내 자원 추출 시연, 국제협력 우주자원 활용 인프라 등을 모으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통합 설계한 각종 기술을 공개하자 전 세계 언론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얼마 후면 한국은 중국산 수입 0%가 가능해진다는 것이고 이제는 반대로 중국이 가격을 대폭 낮춰서라도 한국에 팔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리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반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의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있는 한국의 반도체 생산 기지를 모두 한국으로 불러들여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이 반도체 생산 시설을 자국 내로 끌어들이는 것과 같이 주요 소재 부품 생산 시설을 국내에 유치하고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법인세 면제 등 강력한 인센티브로 중국 내 삼성과 SK의 반도체 공장을 한국으로 이전시키도록 유도하면 중국 경제는 한순간에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 권력 서열 2인자로 불리는 리커창 총리마저 이례적으로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며 삼성이 중국 내 공장을 다른 국가로 옮기지 않도록 엄청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취업 선호 해외기업 톱 3에 항상 삼성전자가 있을 만큼 삼성은 중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규모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삼성이 스마트폰 공장과 디스플레이 공장까지 중국에서 인도로 완전히 옮겨버리자 해당 지역 경제가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인도 정부가 삼성의 세금 면제 혜택 등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에서 바비큐 식당 운영하던 한 중국인은 삼성전자 공장이 철수된 후 이곳은 황폐했다. 건물 10개 중 8곳이 공실이었고 주민들은 삼성 공장 없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삼성이 중국에서 스마트폰 공장을 철수한 후 지금까지 후이저우는 유령 도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남은 반도체 공장마저 중국에서 철수해버리면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초비상 사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심지어 최근에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며 한국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했던 중국은 사기꾼의 3조 원 가까운 돈까지 날리며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의 실리콘 웨이퍼 생산을 늘리려던 인텔의 계획을 바이든 정부가 저지했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 생산량 확대를 최대한 늦추고 투자마저 어렵게 만들기 위한 조치인데요. 중국향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아서며 중국의 반도체 공급난을 유발하려던 전 트럼프 행정부 행동을 바이든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는 이미 중국, 러시아 등 전략적 경쟁국에
중요 공급망과 기술 산업 자원의 해외 이전과 투자 규제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밥 케이시, 민주, 존 코닌, 공화, 상원의원 측과 최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단순하면서도 전국을 찌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을 차단하고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중국의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압박했습니다. ASML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EUV 노광 장비를 생산합니다. 이 장비가 없으면 생산 효율화의 핵심인 공정 미세화가 어려워집니다. 현대 반도체 산업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중국의 선택은 자력갱생입니다. 오랜 세월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 반도체 왕국을 건설한 TSMC나 삼성전자를 따라잡기 위해 돈을 퍼붓는 전략인데요. 돈을 조차 인재가 몰리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사기꾼들의 농간이었습니다. 2017년 11월 타도 삼성을 외치며 일어선 우한흥 신반도체 제조 HSMC에 우한 정부는 최근 2조 8천억 원 투자금을 들였다 날렸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거나 식당 사장이던 인물 3명이 스스로를 반도체 전문가로 포장해 7나노미터, 1W0분의 1m 공정의 칩을 생산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창업한 지 3년 만에 회사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사장으로 영입한 TSMC 출신 장상희도 회생양이었습니다. 장 씨는 TSMC의 미세공정 개발을 이끌며 이 회사를 세계 1위로 키워낸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껍데기뿐인 회사의 얼굴마담으로 영입된 사실을 알아차린 뒤 회사를 떠날 때 HSMC 경험은 악몽이었다 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반도체 진출 선언이라 불리는 도쿄 선언이 있은 지 정확하게 40년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한국 반도체 역사가 40년이 되는 해이자 40년 전 그 당시를 떠올려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과 삼성을 비웃었습니다. 그땐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었고 점유율 역시 일본이 50%를 넘기면서 1위를 달리고 있었고 미국과 독일이 2위, 3위를 기록하는 등 첨단 반도체 산업은 선진국들의 전유물이라 여겨졌지만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그 당시 세계 반도체 중심지였던 도쿄에서 초고밀도 집적 회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 미국, 독일 등 반도체 기술력을 확보한 국가들은 한국의 첨단 산업 도전을 두고 기술력도 없으면서 연구개발 투자금을 챙기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으며 원천 기술과 공급망도 없는 국가다. 실패가 뻔히 보이는 무모한 도전을 한다고 비웃었습니다. 세계적인 외신과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도 삼성의 이병철 회장을 두고 과대망상증 환자라며 보도하는 등 아무도 한국이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반도체는 세계 정상의 위치에 올랐고 그만큼 한국의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들 역시 생겨났습니다. 현재 한국이 세계 시장 70%를 점유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미국의 마이크론과 일본이 연합하여 점유율 확장을 노리고 있고 이 밖에 중국 기업들도 메모리 반도체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지만 지난 수년간 지속된 미국의 반도체 제재와 글로벌 반도체 수요 공급 하락에 중국 업체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 불리는 파운드리 시장에선 한국의 반도체가 추격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대만의 파운드리는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독점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나서면서 대만의 TSMC는 비상에 걸린 상황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면서 세계가 파운드리 분야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대만은 유일하게 파운드리에 모든 것을 쏟았고 현재의 독점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이 가장 많은 연구개발 비용을 파운드리에 투자하면서 사실상 제2의 도쿄 선언이 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파운드리 시장의 원조는 TSMC이고 점유율도 50%를 넘기고 있지만 삼성은 고작 10%대 점유율을 기록 중인데 TSMC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아무것도 없던 과거에서 지금의 반도체 대국을 세웠고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밝히면서 대만 TSCM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금리 인상과 함께 찾아온 경기 침체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면서 많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에선 이런 반도체 위기 상황이 오히려 좋다며 반전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국내 2위이자 세계 2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에서 10년 만에 적자를 내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신용등급을 AA 등급으로 유지한 것인데요. 적자로 돌아선 기업의 신용평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의미는 적자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적자가 오래 가더라도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충분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꾸준히 실적을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이외의 반도체 기업들 대표적으로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이 수개월 빠르게 적자가 시작되어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런 상황은 결과적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의 독점적인 지위를 강화시킨다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작된 불황은 파운드리 업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서버 출하량 감소를 밝히면서 서버용 D램 가격과 CPU 가격이 낮아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반도체와 PC 컴퓨터 시장도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여기에 자동차 출고량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차량용 반도체까지 한파가 불어닥친다는 전망입니다. 지난 3년간 비정상적인 반도체 호황기를 맞이한 반도체 생산 업체들은 생산량을 전부 상향 조정해 놓은 만큼 반도체 필요량은 점점 감소하는데 생산량과 재고가 늘어나 가격이 폭락될 것이란 예상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대만의 TSMC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매출 감소에 접어들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12월 매출은 전월 대비 13% 이상 감소했고 이런 매출은 금융위기 이후로 증권사 전망치보다 낮은 매출이 되었다며 TSMC도 세계적인 반도체 한파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런 반도체 가격 폭락 속에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서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인데요. 이번 3나노 미세 공정에서 TSMC 기술력을 따돌린 삼성은 3나노 경쟁에서 TSMC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TSMC의 고객사들의 발걸음을 한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반도체 업계에서 화제된 3나노의 양품 비율은 TSMC가 60% 수준이고 삼성은 이보다 20% 많은 80%로만 확인되었는데요. 삼성이 같은 웨이퍼당 더욱 많은 양품의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뜻으로 단순 계산상 가격 경쟁력에서 대략 20% 정도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삼성전자는 이런 기술적 우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TSMC가 제시한 3나노 파운드리 가격인 웨이퍼 한 장당 대략 $20,000 수준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하면서 전통적인 TSMC의 고객사이던 미국의 AMD와 그래픽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까지 기존에 계약했던 TSMC에서 벗어나 삼성과 3나노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바일 기기와 PC 컴퓨터 그리고 자동차의 수요 둔화로 인해 그래픽 처리 장치 GPU와 중앙 처리 장치 CPU의 수요가 둔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매우 비싼 TSMC의 주문을 받게 되면 가격 경쟁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원가 관리도 하면서 기술력도 뛰어난
삼성의 파운드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삼성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이익이 남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늘려 대만의 TSMC를 향해 파운드리 치킨 게임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TSMC가 삼성보다 사내유 보금이 많다면 치킨 게임에서 승리할 테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삼성의 사내유 보금은 대략 200조 원 수준으로 TSMC의 사내유 보금의 최소 5배에서 최대 7배의 가량입니다. 이렇게 마련한 자본은 해외 기업 인수합병과 치킨 게임에 적극 활용됩니다. 이 밖에도 고용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삼성은 지금과 같은 반도체 위기에 오히려 기회라면서 대략 7,000명에 가까운 신입사원을 채용했습니다. 이후에도 줄줄이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삼성의 자본력은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대만 TSMC 역시 사내유 보금을 보유 중이지만 연구개발 기술력 투자와 이런 대규모 채용에서 삼성을 따라가기란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대만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평택의 세계 최대 규모 파운드리 공장에서 3나노 반도체를 매우 공격적으로 뽑아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만은 2021년부터 3나노 개발을 완료해 양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계속된 개발 실패 경험과 3나노 수율 부족으로 삼성과 물량 경쟁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지난 40년 동안 반도체 점유율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처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생산 물량을 줄이고 소극적인 대응을 하기보다 투자 금액을 늘리고 대규모 생산을 지속하며 채용 인력까지 국가 단위 규모로 모집해 상대 반도체 기업에게 긴장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신규 인력으로 연구개발 기간과 품질이 상승하고 높은 기술력으로 미세공정의 단가가 내려가 글로벌 고객사들을 두고서 TSMC와 경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삼성 측에서 전 세계 반도체 한파가 찾아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이번 치킨 게임으로 TSMC와의 격차를 확실히 벌리는 게 목표로 보여진다고 언급한 만큼 앞으로 반도체 업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산업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이외엔 파운드리와 팹리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IDM이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공장만 보유한 채로 해외 첨단 기업들이 반도체를 주문하면 해당 설계도를 토대로 반도체를 생산해 납품하는 위탁 생산이며 팹리스는 자체 반도체 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파운드리 업체에게 반도체 주문을 걸어 위탁 생산을 맡기는 업체를 말합니다. 반면 IDM은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팹리스처럼 반도체 자체 설계는 물론 파운드리를 통해 위탁 생산도 동시에 진행해 미래 반도체 산업에선 종합 반도체 회사인 IDM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삼성전자가 IDM 기업으로 평가받으며 반면 TSMC는 파운드리만 전문으로 하기에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만큼 위기에 취약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기초 체력이 상승한 것도 TSMC와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 국내 업체들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던 3대 대표 소재들을 전부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대만의 경우는 여전히 자체 개발을 하기보단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데 의존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래 반도체 소재 공급난이 찾아와도 자체 개발한 소재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대만의 경우는 일본으로부터 공급이 끊기면 대만의 반도체 생산도 사실상 멈춘다는 것으로 이런 위기관리 능력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대만 반도체 기업을 대표하는 TSMC와 우리나라 삼성전자 간에 치열한 반도체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최근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이 무척 치열합니다. 각 나라의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 모두 뛰어들어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테슬라와 현대차를 상대로 세계 여러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여러 기업들은 최근 적극적으로 한국 전기차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그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판매할 전기차에는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그간 중국 정부가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한국 기업을 견제해 왔으며 자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시 자국 배터리를 탑재할 것을 종용해 왔기에 이번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한 시선이 고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중국이 자랑하던 교체식 배터리의 충격적인 근황으로 그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감히 넘볼 순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다른 전기차 기업들과 격차를 벌려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되며 큰 화제가 됐는데요. 그런가 하면 현대차의 다양한 전기차 모델들은 세계 각국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되며 쏟아지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속적으로 한국을 견제해왔던 중국과 일본에서조차 그 반응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이라 마지못해 인정하고 나섰다고 하죠. 최근 전 세계 여러 기업이 전기차 경쟁에 뛰어들면서 전기차 시장의 경쟁은 무척이나 치열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국의 전기차는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며 촉망받고 있는데요.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독일, 영국 등의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현대차가 매우 잘하고 있다는 글을 게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죠. 현대차에 대한 호평과 기대감이 담긴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의 글이 이어졌는데요. 한국의 전기차는 전 세계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의 여러 기업들은 최근 적극적으로 한국 전기차 시장의 문을 두드리며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BYD, 볼보, 폴스타 등을 거느리고 있는 지리차 그룹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르노 코리아와 공동으로 전기차 개발에 나섰으며 독자적인 판매망 구축도 준비 중이라고 하죠. 관련 업계에 따르면 BYD 역시 한국법인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BYD 한국법인은 2016년 설립된 뒤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버스 수출을 위한 판매 사무소 개념으로 운영되어 왔는데요. 최근 사무실을 이전하고 대대적인 채용에 나서는 동시에 6개 전기차 상표 출원도 완료하며 버스뿐만 아니라 승용차까지 이르는 전기차 판매 라인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BYD는 상용자동차와 파트너십을 맺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이들이 국내에서 판매할 전기차에는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으로 곳곳에서 걱정 어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YD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BYD는 자사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판매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높여가는 기업으로 지리차 역시 중국 배터리 기업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한국 배터리에 대해 노골적인 차별 정책을 펼쳤던 중국이기에 이번 그들의 행보에 불편한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은 북미, 유럽 등과 더불어 글로벌 3대 전기차, 배터리 시장으로 꼽히기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미 중국 현지의 생산 설비 구축을 완료했으며 지속적인 증설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5년 전후부터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오고 있지만 몇몇 공장을 제외하면 수익성 확보에 실패한 상태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한국 기업을 견제한 데 이어 자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자국 배터리를 탑재할 것을 종용해왔기 때문이죠. CATL, BYD 등의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 기업을 견제한 것인데요. 중국은 내연차 중심의 완성차 시장에서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실패한 이유로
전동화 시장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몰두해왔습니다. 배터리 사업 육성도 그때부터 본격화됐죠. 그 영향으로 최근 중국 전기차는 유럽, 동남아시아 등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으며 중국 외의 시장에서도 중국 배터리를 탑재하는 완성차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한국 완성차 시장 진출에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중국이지만 이번 전기차 시장 진출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한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한국산 배터리 탑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우리 도로를 누비게 된 상황을 어떻게 곱게 바라볼 수 있겠느냐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중국 배터리는 세계 시장에서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를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정하여 그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미 다른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연구해왔으나 결국에는 다들 중단한 연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표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마다 들어가는 배터리팩이 다르고 용량 역시 다 다릅니다. 배터리를 규격화하려면 수많은 차종의 구조를 다 바꿔야 하는데 이는 사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죠. 또한 추후 배터리 기술이 좋아져서 배터리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지은 배터리 교환소들 역시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외 여러 단점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연구를 중단했으나 중국만은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개발도상국의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나라가 많기에 운전자가 직접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국은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를 초기에 보급해 선점하게 되면 결국 이들 나라의 전기차 시장을 중국이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규모의 경제로 밀어붙이는 중국의 태도에 전 세계인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여러 걱정 어린 관측들을 일축하며 그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다른 전기차 기업들과 기술 격차를 벌려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에 탑재된 기술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가 된 것인데요. 해안 기술은 외부 전력 공급 기술인 V2L로 타임지가 선정한 특별 언급상을 받았습니다. 타임지는 매년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죠. 올해는 접근성, 인공지능, 의료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로보틱스 등 26개 부문에서 혁신적인 제품 200종을 선정했는데요. 혁신제품 외에 올해 시장에서 눈길을 끈 제품과 서비스에 특별 언급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현대차의 V2L 기술이 그 대상이 된 것입니다. V2L은 전기차가 외부 전자제품에 교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해안 기술로 전기차의 전력을 활용해 차량 내부 또는 야외에서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동차의 활용성을 높이고 자동차를 통한 경험을 한 차원 높였다는 점에서 업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나 72.6kWh 용량의 배터리가 적용된 아이오닉 5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가구가 약 5일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 약 60kWh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데요. 최근 영국에서는 아이오닉 5의 V2L 기능을 활용해 세계 최초로 전기차 동력만으로 운영되는 단위 호텔 현대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오닉 5는 최대 3.6kW의 전력을 제공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전기를 화재 등 별다른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마련된 호텔 현대는 숙박시설인 캐빈,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바와 식당, 영화를 관람하고 주변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영화관 등으로 이뤄졌는데요. 아이오닉 5는 각 구역마다 한 대씩 배치돼 총 3대가 호텔 운영을 전담했습니다. 전기차 3대만으로 호텔 시설을 운영했다는 놀라운 사실에
전 세계에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V2L 기술이 적용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들은 세계 각국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 아이오닉 5가 미국 자동차 전문지인 모터트렌드에 2023년 올해의 SUV로 선정되는가 하면 EV6는 유럽 올해의 차를 수상하기도 했죠. 세계 각국에서 쏟아지는 호평에 지속적으로 한국을 견제해왔던 중국과 일본에서조차 마지못해 인정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아이오닉 5의 인기가 높아지며 계속해서 그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 오르며 그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아이오닉 5를 포함한 10개 모델이 최종 후보에 올랐는데 테슬라 모델 Y와 벤츠, 아우디는 물론 도요타의 전기차 역시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하며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최종 후보들은 시승평가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적으로 한 개 모델이 일본 올해의 차로 선정될 예정인데요. 아이오닉 5의 심상치 않은 인기에 좋은 소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한국 차에 대해 인색했던 중국에서조차 이례적으로 칭찬을 받았는데요. 최근 중국 언론은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데뷔한 아이오닉 6에 대해 중국산 자동차보다 아이오닉 6가 메리트 있다며 충전 시스템 측면에서도 테슬라와 비교해 우위에 있다. 테슬라를 가장 위협하는 자동차라고 호평했습니다. 그 뛰어난 기술력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전기차의 모습이 너무도 기분 좋은데요. 앞으로도 계속된 발전을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